안녕하세요. 관계성을 강화시키는 스크럼 활용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아라세라고 합니다. 우선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야후 재팬의 애자일 코치이고요. 그리고 렌체스터 전략의 인스트럭터이기도 하고 시스템 코칭 실천자이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킬을 결합을 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하고요. 통역도 합니다. 그런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금까지의 애자일 코치로서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여러 개의 거점 또는 여러 회사, 여러 나라에서 협동을 해서 제품 개발을 하는 지원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온라인이라든지 온사이트의 하이브리드형 스크럼이라든지 대규모 애자일 개발을 서포트합니다. 과거에 제가 지원을 한 내용에 대해서 블로그에 제가 올렸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포트하는 것은 야후와 페이페이 카드 두 개의 회사가 담당을 맡아서 하나의 프로덕트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스크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서포트를 하는데요. 양사의 서포트 마스터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갈등을 하면서도 또 노력하는 모습을 올해 야후 캘린더에 올리겠습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쿄라든지 후쿠오카, 나고야, 오사카, 베트남, 야후 그룹사 여러 회사를 방문을 해보면요. 각 회사의 기업 문화라든지 또는 그 나라의 성격, 문화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장소에 따라서 다르죠. 거기에서 탄생하는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즐기면서 아시아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애자일 상의가 오거나 또는 의뢰가 오는 경우에는요. 자주 있는 의뢰가 작고 빨리 출시를 하고 싶다. 작게 빨리요. 그리고 진척 상황이라든지 과제를 가시화시키고 싶다. 시장의 변화에 적응을 하거나 계속해서 바뀌는 요구사항에 빨리 응답을 하고 싶다. 출시 기일이 정해져 있을 경우 올림픽이라든지 이날에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어떻게 그 스케줄을 맞출 수 있을지 프로젝트라든지 프로덕트 매니전트와 관련된 개선에 관한 의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주 깊은 과제에 직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규모로 출시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작은 규모의 정의라는 것도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만 모여서 뭘 할지 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만든 사람들한테 그냥 던진다든지 발주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든지 횡단적인 어떤 조직이라든지 회사와의 의사소통, 프로세스 연동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직종이라든지 컴포넌트 단위로 섹셔널리즘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섹션별로 이익을 요구를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답변을 원한다라든지요. 횡단적인 조직이라든지 회사와의 의사소통 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서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질책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개선을 시키면 된다. 다른 곳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의 것을 만들 때
같은 곳을 지향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을 부감을 하고 내다보고 또 매니저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크럼을 도입을 해서 프레임워크만 도입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과제는 많이 있습니다. 작게 빨리 또는 진척 중인 과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제를 풀어 헤쳐 보면 많은 경우에 관계성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다양한 팀들의 관여를 해보면서 느낀 것이요. 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킬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관계성이 나쁘면 좋은 걸 만들 수가 없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관계성이 좋은 팀은 어떤 상태냐 하면 제가 본 한 4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의사소통이 자주 이루어져요. 상의를 하고 싶은 사람, 질문하고 싶은 사람, 거기에 답변을 해주는 사람. 이런 지식 교환이 빨라요. 많이 이루어져요. 고민거리 때문에 개발 흐름에 정체성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죠. 두 번째입니다.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비난하지 모욕한다든지 무시하거나 지책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내기가 쉽고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합니다. 건설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처해 있는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전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最後はセ 그리고 마지막은 셀프 매니지먼트입니다. 자기 관리와 자기 조직화죠.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도전하도록 도와줍니다. 당사자 의식이 고조가 되니까 협업을 하게 되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관계성이 좋은 팀은 이런 데 나타나는 거죠. 이런 팀은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개선은 물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의사결정을 하고 서로 결정을 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팀을 한 팀이라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가 중시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을 특히 신경을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스크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스크럼은 애자일 개발의 하나의 기법인데요. 협동 작업이라든지 관계성을 향상시키기 쉬운 프레임워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럼에는 스프린트라고 불리는 정해진 기간 내에서 팀이 계획, 디자인, 개발, 테스트, 검사 몇 번이나 합니다.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협업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 거죠. 이 안에는 팀이 의사결정을 하고 현황이라든지 과제를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즉 자주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거죠. 또 하나 프로덕트 인크루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럼 팀은 퓨처 팀을 통해서 구성이 됩니다. 프로덕트에 필요한 전문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각각의 전문
스킬을 활용한 성과물을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제품을 만듭니다. 그걸 매 스프린트마다 적재를 시켜서 더 나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죠. 이 안에서 전문직이 아웃풋한 것이 계속 계승이 되는 겁니다. 자주 핸드오프가 발생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크럼은 심플합니다. 3가지 롤밖에 없어요. 3가지 역할을 통해서 팀의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실제로 어떤 역할이든 해도 된다, 맡아도 좋다라는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협업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럼은 팀이 협동 관계를 구축하기 쉬운 프레임워크입니다. 저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하면서 관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서포트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쭉 관찰을 해요. 팀을 관찰을 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경향이 나타나면 스프린트 레트로스펙티브하고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스터디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관계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다니엘 킴 씨가 고안한 성공의 순수한 모델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델은 결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관계성이 안 좋은데 결과로부터 행동만 따져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끼리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면 서로의 접점을 줄여서 하는 행동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책임 범위는 여기, 당신의 책임 소재는 여기, 이런 식으로 섹셔널리즘을 만들어가는 거죠. 한편 관계성이 좋은 팀은 적극적으로 서로가 관여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말을 걸고 돕고, 그리고 뭔가 힘들 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빈번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협업을 합니다. 분단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관계의 질을 높여나가자, 이런 것을 팀 안에서 합의를 이루어 나갑니다. 팀 안에서 그 합의가 생겨나면 제가 하는 것은 디자인 팀 알라이언스, 약칭 DTA라는 툴인데요. 데일리 스크럼이 있죠. 하루에 한 번 팀 분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데일리 스크럼의 자리에서 이 팀은 오늘 하루 어떤 분위기에서 보내고 싶어? 라든지 다음 데일리 스크럼까지는 어떤 협동 관계로 지내볼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위기로 이야기를 해볼까, 이런 거를 던졌을 때 다들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캐주얼한 잡담부터 합니다. 데일리 스크럼에서 다 모였을 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지금 당신의 기분, 감정, 이런 거를 날씨로 비유를 한다든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 자리에 지금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죠? 이런 식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하듯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목소리를 고루고루 이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의견을 내게 되면,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위기죠? 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도전적인 느낌이 나네요. 라든지 의견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많은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이 일치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지만 일단 각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각자 자신이 그 자리의 어떤 분위기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떤 분위기 속에서 보내고 싶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좀 시끌벅적하게 지내자. 오늘은 좀 굉장히 좀 진지한 분위기로 가보자 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팀이 보이는 데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맡길 수 있는 것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 질문하세요. 금방 내가 도우러 갈게요. 라든지 해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뭐 잡담을 서로 하는 것처럼 서로 대화를 많이 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재밌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팀의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이 스크럼을 실천하면서 뭔가 좀 이화감을 느꼈을 때 스테이크 홀더와 뭔가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다. 프록스타 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 이런 목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됐을 때는 컨센트레이팅이라는 모델을 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레트로스펙티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진행 방식은 일단 화이트보드나 종이 그 한 명 한 명이 큰 원을 그립니다. 이 원을 그리고 나서 나 자신 또는 관계자 나머지는 일어나게 된 어떤 이벤트나 사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 어떤 사건, 사안의 연결을 그려봅니다. 연결고리가 강하면 2줄로 쓰고요. 보통이면 1줄. 약한 관계에 대해서는 점선 또는 대립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 곳에는 대각선으로도 표시를 합니다. 이것을 한 명당 한 장씩 씁니다. 다 그리고 나면 서로가 그린 이 도표나 그림을 서로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느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런 관계를 느꼈구나. 아, 이 부분은 나랑 똑같네. 아, 이런 일이 있었지. 맞아, 이런 문제점도 있지. 뭐 이런 부분들. 일단 전체적으로 그 종이에 쓴 것을 공유를 하게 되면 서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도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이 연결을 강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관계성, 가장 편안한 관계성이 뭘까? 여기 프로덕트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팀 안에서의 관계성이 어떤 게 좋을까라는 거를 서로 소통하면서 본인들이 느끼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도를 그려나갑니다. 단기적인, 이상적인 연결, 장기적인, 이상적인 연결 이거를 좀 분리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원하는 관계가 어떤 건지 상상하면서 이상적인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때는 이 팀이 어떤 분위기가 될 수 있을까 서로 상상한 것은 즉흥으로 연기를 해보는 겁니다. 관계자는 실제로 연기를 해서 당사자가 돼보는 겁니다. 특정한 시츄에이션 안에서 즉흥 연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 연기를 하는 사람과 그것을 이제 관찰하는 사람으로 나눠서요. 그렇게 연극처럼 한번 연기를 한 뒤에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아니면 이 팀에는 룰 같은 거 필요 없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의견 교환을 합니다. 그 뒤에 또 디테일을 제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팀의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팀 문화를 조성하고 싶은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일리 스크럼으로 하루하루 팀 문화를 조성하면서 계속 또 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스크럼이라는 것은 협동 작업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덕트 오너, 스크럼 마스터, 팀 역할은 명확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누가 어떤 역할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백로그의 정리라든지 의사록, 회의의 세팅 또는 뭐 조용한 회의 중에서 맨 먼저 말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든지요. 이런 것을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며 항상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거나 반응을 해주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레트로스펙티브에서 항상 아이디어를 내고 플래닝 때 항상 아이디어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해결을 해줘. 회의할 때에는 항상 이 사람이 세팅을 한다라든지 어쩌면 내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경우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다른 사람이 안 해주니까. 물론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요. 그런 것이 사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역할에 대한 혐오감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바라지 않는 어떤 내적 역할을 맡았을 때는 사실은 나는 이걸 하기 싫은데 이런 혐오감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는 혼란. 그 팀에서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인데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 이런 불만이 쌓여가는 거죠. 또는 원래 해야 할 사람이 그것을 안 하고 불만이 나온다거나 마지막에는 팀이 그 성장하면서 조직이 변화할 때 새로운 어떤 성장이 필요한 역할이 보였을 때 이런 사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인을 캐치를 하게 되면 역할을 제고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선은 그동안 내적인 역할을 맡아줬던 사람에게 서로 이제 감사를 합니다. 항상 미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줘서 고마워. 항상 조용할 때 뭔가 가라앉았을 때 무드를 밝게 만들어줘서 고마워라든지요. 항상 회의를 세팅해줘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서로 감사를 전함으로써 본인은 깨닫지 못했던 내적인 역할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런 일을 했었지. 누군가 내가 해왔던 것을 이렇게 봐주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뒤에 그 내적인 역할을 분석을 합니다. 우선은 자기 공개, 그 비밀스러운 자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직장이나 회사, 동료 앞에서는 보여준 적이 없는 또 하나의 나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는 겁니다. 실은 나는 꼼꼼해 또는 실은 나는 털털하다. 뭐 이런 내면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죠. 평소에 팀 안에서 보여준 적이 없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내적인 역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통칭 고스트라고 불리는데요. 이 고스트라고 불리는 것을 밝혀나갑니다. 신인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해왔다. 과거에 이런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상사의 기대, 사장의 한마디, 나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은 고스트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을 밝혀나가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밀의 자아와 고스트를 밝히면서 내적인 역할을 맡게 된 배경을 탐구합니다. 이를테면 신인이고 꼼꼼하고 팀의 일원으로서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DoD, 프로덕트 바클로그의 관리 툴을 정리하고 있었다라든지 미팅의 세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찾아가는 거죠. 이 비밀의 자아라든지 고스트를 밝혀냄으로써 그 뒤에 역할을 다시 재정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맡길지 아니면 없애든지 여기까지가 일부분이지만 관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활동했었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실천하면서 협동 관계를 강화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성은 한 번의 스터디 모임이나 한 번의 이벤트로 단숨에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자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일리 스클럼의 시작 10분, 15분을 사용을 한다든지 레트로스펙티브에서 조금씩 짬을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킥오프만이 아니라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감정, 상대방의 감정, 전체적인 감정을 중시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우선은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관계성을 정말 좋게 만들 것을 원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동시에 상대가 뭘 바라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과 상대 포함해서 팀 전체의 감정은 어떤지 읽어나가는 것,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특히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는 어떤 것이 흐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봅니다. 지그시 그것을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넓히면서 이 팀 전체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 이것을 내 나름대로 탐구하고 인지하는 작업을 합니다. 세 번째는 대화를 구조화합니다. 저는 아놀드 민델 씨가 제창한 세 가지의 현실 모델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센시엔트 에센스 레벨, 드리밍 레벨, 합의적 현실 레벨 이렇게 있습니다. 센시엔트 에센스 레벨이라는 것은 언어화되지 않는 감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떠오르는 아이디어, 반짝이는 아이디어라든지 설렘. 그 두 번째가 드리밍 레벨, 감정 레벨입니다. 즐겁다, 슬프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이죠. 마지막이 합의적인 현실 레벨, 액션, 먹는다, 뭐 계획을 세운다, 뭐 이런 겁니다. 이노베이션도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뭔가 반짝 떠올라서 이것이 에센스 레벨이고, 이거 좋을지도 몰라.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을 계획해 나가는 거, 그것이 합의적인 현실 레벨입니다. 사람은 대개로 이 드리밍 레벨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쪽은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은 논리적으로 합의적인 현실 레벨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서로 대화가 어긋나는 것이 이 세 가지 구조로 말씀드리면 같은 레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대방은 어떤 레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리밍 레벨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합의적인 현실 레벨로 끌어올릴 것도 안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이 에자일 코치로서 클라이언트와 접했을 때는 코치와 같은 모두 메타 스킬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그것을 10분 발휘하고 있는 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킬입니다. 이런 스킬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넓게 보는 것, 그 한 축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존중, 많은 의견들, 나에 대해서도 네거티브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호기심.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가져줄 때 그런 호기심 그리고 즐기는 마음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서포트를 하고 싶고 클라이언트와는 즐겁게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즐기는 마음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정성입니다.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게 됐을 때 클라이언트와 관계 개선을 해나갈 때는 전력으로 온 힘을 다해서 임합니다. 이번에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의 일부분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팀의 관계성이 조금이라도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께서도 이 스킬들을 다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는 일은 세상에 참 많죠. 저도 지금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타 스킬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팀 개발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이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좋은 관계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적용 관계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스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플러스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많이 반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오른쪽 밑에 있는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자는 라인의 미소노 김빼님이십니다. 미소노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인의 에펙티브 팀의 딜리버리실에서 애잘 코치를 하고 있는 미소노라고 합니다. 평소엔 스크럼 팀의 지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션을 들으시고 본인이 궁금하게 느끼신 사항 있으십니까?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스크럼의 경우에 관계성에 주목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크럼 이외의 개발 과정, 예를 들어 워터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번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워터폴이건 스크럼이건 뭐 다른 것이건 팀 개발을 할 때는 적용할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터홀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타이밍, 예를 들어서 평소에 어떤 이벤트 내에서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펼치는 그런 이미지가 맞나요? 네. 스크럼의 경우에는 프레임 내에서 의도적으로 관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바가 준비가 되어 있죠. 워터홀 같은 경우에는 바를 스스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관계성의 퀄리티, 질에 대해서 주목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팀에 들어간 그 타이밍에 따라서 관계성이 나빠서 성과를 제대로 못 올리는 팀이 있을 경우 우선 관계성의 그 질, 퀄리티부터 바꾸면 좋다라는 조언을 하기에는 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말을 꺼내기가 힘든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조언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작게 빨리 릴리스를 하자고 하는데 우선 관계성 좋게 만들자 그러면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팀을 관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태예요. 질책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또는 일부 사람들이 그냥 정해서 거기에 따르게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거나 하는 그런 상태, 과제가 표면에 나온 그런 상태에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붉어졌을 때요. 네, 그러면 이 표면상 이렇게 붉어졌을 때 이 관계성과의 어떤 인과관계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 타이밍에 시점에 설명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인가요? 클라이언트가 수긍을 해주기가 쉽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것은 관계성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걸 알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합의를 해주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지니어 중에는 예를 들어서 코드만 그냥 열심히 쓰면 돼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하고는 어떤 점에 유의하면서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수긍해 줄까요? 제가 중시하는 건요. 이런 건 강요를 안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바라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제안은 하지 않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이 섹션 단위로 이익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문제 중에서 관계성이 나쁜 게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거랑 별개로 조직의 구조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거를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기업마다의 미션의 차이라든지 문화의 차이라든지 여기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은 본인들이 컨트롤 가능한 영역과 조직이 해결해야 될 문제, 조직이 컨트롤할 문제를 좀 구별을 해봅니다. 본인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촉구하고요. 조직이 개선해야 될 부분은 조직의 의사결정자에게 말을 해서 그분들이 해결을 해나가도록 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가이드를 하시는 거네요. 좀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DTA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데일리 스크럼에서 하게 되면 파실리테이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거는 매번 코치분들, 스크럼 마스터가 담당을 하시는 그런 고정화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실제로 이 사례로 보면 제가 먼저 파실리테이트 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럼 마스터 분에게 양도를 하고 이양을 해서 조금씩 스크럼 마스터에서 팀으로 이양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관계성의 이야기에서 관계성이 나쁘다는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온 다음에 뭔가를 대처를 하는 거는 좀 너무 늦는 게 아닌가. 그 선수를 치는 대책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 그런 먼저 선 해결을 하는 어떤 그런 대처법이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선수를 친다인가요? 아니면 팀 쪽에서 먼저 그 사전 대책을 강구한다는 뜻인가요? 그건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코치가 할 수 있는 것, 팀이 할 수 있는 것 각각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더 일찍부터 관계성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관계성을 좋기 위한 어떤 수를 쓰는다. 이거는 빠르다 늦다 이거는 제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팀 쪽에 맡깁니다. 제가 좀 넓게 객관적으로 보고 지금은 이 팀의 분위기가 이런 상태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같은 이해를 가지고 또한 지금 상황을 개선하고 싶고 같은 어떤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에는 그때부터 해결에 들어가는 건데요. 표면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근데 나만 느끼고 있을 때
나 혼자 관계성이 아직 별로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럴 때 가끔 제가 먼저 이 의견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서 서로의 이해가 일치했을 때는 그때부터 다시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건 그 대응책을 실시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팀이다라는 생각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대화를 구조화하는 모델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말씀해 주셨는데 활용하는 타이밍? 어떤 타이밍에서 이 모델을 활용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활용하실 타이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씬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팀이 뭐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나랑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이분은 드리밍 레벨인가? 이 시스템은 센시티브 에센스인가? 뭔가를 느끼고 있겠구나. 이것은 현실 레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어떤 모든 씬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